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 모셨는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또?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박원갑 의원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6.27 대책 이후의 얘기 먼저 한번 풀어볼 텐데 6.27 대책 이후에 수도권 전국 할 것 없이 일단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좀 줄었습니다. 이게 네. 수도권 서울까지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집값의 상승률 흐름은 지역별로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거래량은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숨고르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제가 보니까 맷집이 세요. 맷집이 세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대책이 나오면은 어때요? 뭐 재건축 중심으로 2, 3억씩 뭐 하룻밤에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눈치 보기 하는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 가격은 이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네. 여전히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 우려들이 있고요. 토량 팽창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결국은 이제 그 아파트 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네. 주가 많이 올랐죠. 아우, 최근에 뭐 난리였죠. 근데 여러 논문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하고 코스피하고 상관 개수가 0.8 정도 됩니다. 보통 상관계수가 0에서 1까지가 있죠. 0.8이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보면 되고요. 그래서 멀리 보면은 서울 아파트하고 결국은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무섭게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코스피였는데 뭐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더 보면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에 더해서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마포, 용산, 성동, 여기에 광진까지 묶어서 한강벨트로 많이 보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대출 규제 여파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매수자들이 또 움직인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제 8월 거래량을 보면요, 이게 한 달 늦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가장 최근 통계인데 네. 7월보다 확실히 늘어나요. 그런데 6월에 비하면 또 여전히 뭐 거의 한 20% 수준이에요. 거래량이 줄어서. 예, 실제로 성동구가 좀 민감하거든요. 예. 성동구 월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보니까 6월에 한 741건이에요. 근데 7월에 이게 102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 네. 그런데 8월이 지금까지 186건이에요. 그러니까 약 고점 대비 한 25% 정도 거래가 예. 됐다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9월 말까지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300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반토막 이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과연 가격을 보고 판단할 거냐, 거래량을 보고 판단할 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을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끌 매수가 깊게 들어오고 이제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도라고도 표현하고 에너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성을 띠고도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막 이게 다시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거래량이
뭐 뒤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뭐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출 규제 여파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수도권 내에서도 살펴보면 지역별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가격 상승률이 대책 이전보다는 크게 축소된 반면에 서울과 인접한 과천, 분당 지역은 좀 올랐어요. 그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요. 예. 이게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이게 이제 공간 확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서울이 오르면 5대가 이게 먼저 반응 오냐면은 과천하고 분당이 옵니다. 아. 이게 고속도로로 따지면은 인터체인지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 당연히 뭐 서울이 인접성도 있고 네. 주변에 또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탄탄하다는 측면은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로 한번 보면은 네. 전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2021년 4분기였어요. 네. 한 4년 전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돌파한 지역이 과천하고 분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인서울 하잖아요. 오히려 인서울보다 준서울이 낫다. 아. 이 얘기가 결국은 서울. 과천하고 이제 분당 얘기인데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묻지마로 이렇게 사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면 이제 추가 대책이 없다면 이런 집값의 상승세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올 하반기 시장의 트렌드를 예. 이 갭 메우기, 차이 메우기, 인기 예. 지역과 이제 가격 차이를 메우는 거요. 또 하나는 이제 순환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강남 같은 데는. 그러면은 더 오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돈이 좀 많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싼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물이 어때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네. 싼 곳으로 이제 수요가 좀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요 사이는 과거처럼 젊은 세대가 외곽 지역에 갭 투자를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과거처럼 이렇게 강한 동조화 현상을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싸니까 수요가 약간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가 어느 정도 경기 인천 쪽으로 조금 유입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지난주 11일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9.7 대책을 포함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방점은 투기 수요 억제에 찍혔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한두 번 만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규제책을 내놓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기존의 지자체장뿐만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도록 네. 법 개정하겠다 방침을 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지정이 안 돼 있는 어떤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포함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규제 강화도 아니고 규제 완화도 아니에요. 예. 시장 안정이거든요.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은 어떤 카드라든지 아무래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강남하고 서초 그다음에 송파 용산만 지금 토지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곳을 이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동구하고 그다음에 마포구가 1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또 후보 지역이 많아요. 뭐 가령 강동구, 네. 뭐 광진구, 동작구 이런 데도 아마 충분히 토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곳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같이 할지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먼저 해보고 나중에 토제를 할지 그거는 아마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 예.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가 이걸 이제 재량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국토부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조금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예. 토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이제 법을 바꿔야 돼요.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빠르면 한 11월, 조금은 늦으면 한 연말 정도 가면은 분명히 지금 집값이 지금 약간 꿈틀거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더 오른다면은 토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추가 규제가 거론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성동구인데요. 네. 성동구 같은 경우는 대래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추가 규제 전에 사야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겠죠? 그런 흐름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토제를 만약에 지정한다, 뭐 그래 예고돼 있잖아요, 많이 예. 언론에서.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 시장에요. 그럼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뭐 토제가 되면은 나중에 집 팔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네.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토지가 지정이 되면 갭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미리 사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셀 거냐에 따라서 흐름이 이제 달리 나타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시장이 곧바로 이렇게 쿨다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네. 그래서 자칫 이게 토지 지정 전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토제 지정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뭐 서울시든 국토부든 이 시장하고 호흡하면서 네. 그렇죠. 아마 흐름을 보고 아마 규제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 분들께서도 이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추가 대출 규제 이야기도 좀 같이 연관지어서 해보면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지금 축소 조정을 했죠. 그렇죠. 이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이전의 대책을 통해서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집이 15억을 훌쩍 넘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게 마용성 쪽의 실수요자들 잡기 위한 규제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15억이 아예 넘어서 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뭐 LTV 40%를 제한하더라도 네. 별 영향이 없어요. 똑같이 어차피 6억이죠. 6억에 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이 15억 아래, 그러니까 한 15억에서 한 12억 사이에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당연히 강남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마포나 성동구 이쪽이 될 텐데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옐로우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강남은 이제 블루칩이라고 주식할 때. 근데 이 지역들이 최근에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로 3, 40대 갭 투자 수요가 확 몰렸어요. 예.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반사이라는 측면 그것 때문에 좀 가격이 저는 좀 부풀어졌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금액에 비해서요 아파트 값에 비해서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대출로 의존도가 만약에 높다.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예. 뭐예요? 그러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강남이든 마용성이든 많이 단기간에 오른 곳들은 네.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튼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 대책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주담대 한도에서는 좀 자유로운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빌라의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를 했습니다. 3,644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모두 130% 이상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여러 재개발 규제 완화책도 발표하고 있고 재개발 전에 노후 빌라를 사서 선점해야겠다.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뭐 연립이라든지 빌라보다는 무조건 낫다라는 게 일종의 공식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지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강하기보다는 약한 저는 풍선 효과 약한 정도로 풍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하고 용산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파트거든요. 예. 네. 빌라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청담동에 200억짜리 빌려 사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규제를 피해서 빌라로 일부 유입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아파트가 오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 후행적으로 이 대체 수요가 이제 빌라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뭐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빌라 거래량을 얘기하셔서 이게 진짜 빌라냐? 저는 이거보다 네. 오히려 재개발 아까 그랬잖아요. 네, 네. 선점 수요 저는 이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아파트를 사러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예. 뭐 아까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데에 재개 이런 이제 말하자면 빌라들이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순전히 그러면 이게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준 아파트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빌라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럼 나도 가 사볼래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약간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아파트 사로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에 사는 것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측면인데 네. 이런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거주 수요는 없을지 이를테면 이제 강북 아파트보다는 학군지 쪽을 보고 강남 쪽에 빌라를 매입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실거주 수요가 아닐까요? 일부분 실수요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강남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래도 빌라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예. 사실상 강남에는 빌라에서 이렇게 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방배동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수요 성격이 살러가는 강하다고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예. 뭐 강남 가려니까 뭐 4, 50억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서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낮춰서 네. 이동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부동산은 입지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산다는 것은 네. 동네를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을을 산다는 말이 네.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학군 수요가 이런 빌라 거래량 네. 뭐 정대로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자들의 시선이 이제 입지 쪽으로 조금 흐르고 있다. 이것도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에서 관련된 청약 이야기를 풀어갈 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청약도 이제 특정 네.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업무 지역이라든지 직주 근접, 회사 근처의 지역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분양받을 때 회사에서 가까운 데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네. 이른바 일자리, 특히 튼튼한 일자리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요인 혹은 이제 수요 견인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도 이런 일자리가 가까운데 뭐 직주 건조평 예. 이런 뭐 산업단지가 가까운 쪽이 뭐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매매 시장이나 이런 분양 시장이나 주로 30대들이 그죠? 예.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짧게 요거 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네. 민참 사업, 민간 참여형 공공 아파트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 판도도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공공주택 청약과 민간 청약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더 까다롭기도 하고 제도 개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분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로 과거에 청약 저축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네. 물론 지금 만능 통장이 들어오고 나서 2009년도부터는 이제 만능 통장이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예. 그 이전에 가입했던 분들 주로 청약 부금이나 예금 가입자들은 청약이 안 돼요. 그럼 불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LH 개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 아마 공공택지도 이제 부금이나 예금 통장을 쓸 수 있도록 아마 문호를 약간 여는 방향으로 예.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두 차례 부동산 대책, 공급책과 수요 억제책 사이에서 나타난 변화들,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 이런 것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원갑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